안녕하세요, 포밸브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차례는 가와사키 닌자 10i 시리즈의 변천사에 대해 업로드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슈퍼스포츠 장르만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 분위기를 전환할 겸 다른 장르의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바이크는 레트로 바이크 붐의 선두주자이자 사실 차로 더 유명하긴 하지만 바이크계에서도 그 브랜드 네이밍과 더불어 고유의 브랜드 특징을 잘 살려 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BMW의 R90입니다. R90의 첫 출시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R90는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이 아닌 BMW 모토라드 모터사이클 생산 90주년을 기념해 만든 한정판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R90의 이름의 뜻은 BMW 모토라드의 상징과도 같은 박서 엔진을 의미하는 R과 90주년의 90를 조합한 것입니다. 애초에 클래식 바이크 라이더들을 노리고 개발되었기에 기본적으로 커스텀이 용이하도록 고려해 설계가 되어 있고 다양한 순정 커스텀 파츠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프터마켓 파츠들도 존재합니다. R90는 2008년에 열린 밀라노 모터숍에서 공개되었던 로우라이더가 기본 컨셉이었고 이것이 가다듬어져서 시판되었습니다. 본래 90주년 한정판 모델이었지만 엄청난 인기와 판매량 덕분에 BMW에서는 정식 장르로 분류시켜 크루저인 RL8과 더불어 레트로 헤리티지 장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90의 엔진은 BMW의 아이덴티티와도 같은 박서 R 엔진인데 출시 1년 전인 2013년 이미 새로 개발된 수랭 박서 엔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라이더들의 감성을 위한 구형 DOHC 공랭 박서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수랭 엔진을 사용했다면 지금처럼의 인기는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발매 당시에는 한정판이기도 했고 구형 공랭 엔진의 재고가 소진되면 단종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BMW 측에서 공언한 적은 없고 오히려 레트로 바이크 붐을 일으키며 단종은커녕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생산량을 늘려갑니다. 갈수록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 덕분에 공랭식 엔진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현존하던 많은 공랭 모델들이 단종되는 와중에도 R90는 엔진 개량을 통해 파생 모델들도 탄생하게 되었고 그 파생 모델들도 엄청난 인기몰이를 합니다. 유로4, 유로5를 앞두고 수많은 공랭 모델들이 단종되었는데 R90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판매량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제조사가 자선사업가는 아니기 때문에 갈수록 빡세지는 환경 규제에 맞춰 엔진을 개량하고 그에 맞는 부품을 새로 설계하고 공장을 조정하고 하는 데는 엄청난 개발비가 들게 되지만 당연히 수지타산이 맞으니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에 맞춘 모델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R90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양옆으로 나온 공랭 2기통 박서 엔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매뉴얼 바이크들에는 보통 세로의 전용 크랭크 샤프트와 습식 클러치가 사용되기 마련인데 R90는 이와 반대로 가로회 전용 크랭크 샤프트와 건식 클러치를 사용합니다. 박서 엔진은 양옆으로 엔진 헤드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열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같은 회사의 S1000RR만 보더라도 엄청난 엔진열로 악명이 높은데 그에 반해 R90는 엔진열에 체감이 잘 안되는 편입니다. R90는 무게중심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며 클러치 유닛부터 드라이브 샤프트까지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크 반응성도 상당히 큰 축에 속합니다. 반대로 가장 큰 단점으로는 큰 토크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샤프트가 굳어져 발생하는 리지드 현상입니다. 리지드 현상은 스윙암의 상하운동을 방해하는 현상인데 스윙암이 상하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서스펜션, 즉 쇼바가 무용지물이 되죠. 때문에 BMW 측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패러레버와 이중 조인트 구조를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줄어드는 것뿐이지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 시에는 많은 적응이 필요합니다. 다시 첫 출시 얘기로 돌아와 처음으로 출시된 2014년형 R90는 유로3 모델입니다. 이 유로3 모델은 2016년까지 생산되었고 유로3의 경우 2006년부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적용되었던 탓에 휠이나 계기판 등등 BMW의 다른 구형 박서 엔진 바이크들과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주행 질감도 진동과 더불어 투박하고 엔진 브레이크도 매우 강한 편인데 이 또한 구형 박서 엔진의 캐릭터성이며 많은 라이더들의 감성을 자극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고 시장에서는 연식이 오래되었더라도 유로3의 모델만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중고 가격 또한 연식에 상관없이 유로3 모델들은 감가 방어가 잘 되는 편입니다. 또한 이후에 출시되는 모델들에 비해 휠베이스가 짧고 캐스터각이 높아 운동성이 좋은 점도 특징입니다. 유로3의 R90는 2016년에 후기형도 출시되었었는데 히팅 그립이 추가되고 은색 연료 탱크의 스타일2가 국내에서 한정 기간 동안 판매되었습니다. 2016년 유로3가 끝나고 유로4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BMW도 이에 맞춰 유로4 사양의 R90를 출시하는데요. 구형 박서 엔진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던 유로3 모델과는 달리 유로4에서는 R90만의 새로운 플랫폼이 시작됩니다. 외관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유로4 사양에 맞추기 위해 엔진 출력이 낮아지고 유증기 재순환을 위한 차콜 캐니스터가 리어 서스펜션 옆에 추가됩니다. 계기반도 그전에는 다른 모델들과 공유하던 계기반에서 R90만의 전용 계기반이 장착되었는데 신형 계기반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장비가 이전 유로3 모델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내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제네레이터 발전량이 기존 600W에서 720W로 늘어났고 R90 포함 파생 모델 전체에 트랙션 컨트롤이 추가되었습니다. R90와 스크램블러를 제외한 나머지 파생 모델에는 레무스 싱글 머플러가 장착되었고 유로3에 비해 엔진은 부드러워졌으나 촉매가 바뀌며 배기음도 작아졌습니다. 따라서 작아진 배기음에 아쉬운 라이더들이 소음기를 제거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배기구에 소음기가 용접되어 있어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전세대보다 휠베이스가 소폭 드러나 직진 안정성이 좋아졌고 기존 독일에서 생산하던 브레이크와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조사가 일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유로5 사양의 R90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유로5는 유로3보다 배출가스 규제가 3배 이상 강화되어서 공랭 엔진을 고집하던 R90의 단종도 예상되었지만 흡기 터뷸런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연소실, 전자식 스로틀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통과한 신모델이 출시되게 됩니다. 엔진도 많은 부분 바뀌었고 이전 세대인 유로4 모델에 비해서도 배기음이 더 정숙해지고 주행 질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순정 배기음이 너무 정숙하기에 이에 따른 배기 튜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LED 헤드라이트를 더불어 ABS 프로, 3가지 주행 모드 선택,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추가되었고 유로4 모델부터 적용되던 차콜 캐니스터는 안 보이게 내부 공간으로 설치했습니다. 배기 소음기의 경우 구경이 더욱 작아졌고 여전히 용접되어 있어 분리는 불가합니다. 전세대까지는 분리가 가능했던 가변배기 모듈이 배기 일체형으로 변경되며 탈착이 불가해졌습니다. 순정 튜브리스 휠 2종이 추가되었고 출고 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며 휠만 단독으로 모토라드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휠은 유로4 모델과도 호환됩니다. 아쉽게도 R90 레이서 모델은 유로5를 기점으로 단종되게 됩니다. R90 레이서를 더불어 파생 모델들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R90 노말, 퓨어, 어반 GS, 스크램블러, 레이서 등의 파생 모델들이 있습니다. 각 파생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고 기종에 따라 서스펜션, 휠, 시트고, 핸들 포지션 등의 세부 사양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로는 기본 모델인 노말에만 알루미늄 탱크, 도립식 포크, 튜브 스포크 휠이 적용되고 나머지 파생 모델에는 철제 연료 탱크와 적립식 포크, 튜브리스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페레이서 형태의 이쁜 외관을 자랑하는 R90 레이서가 있는데 라이더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선을 뺏을 만한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지만 이와 반대로 극악의 라이딩 포지션은 R90 레이서를 허리 분쇄기로 불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쁜 외관만 보고 레이서를 덜컥 데리고 왔다가 몇 번 타보고 허리 건강을 염려하여 다시 되파는 중장년층이 많다고 합니다. 2023년 5월에 공개된 R1290T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력부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전체적인 외관이 새롭게 변경되었고 변속 보조, TFT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홀더 등의 편의,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스텀하면 본래 할리 데이비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심하게는 원래 차종이 뭐였는지도 모르게 커스텀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R9T도 할리 못지않게 애초에 커스텀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바이크이기 때문에 커스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BMW 자체 순정 커스텀 파츠도 많은 편이지만 애프터 마켓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파츠가 발매되어 있고 이것만으로도 할리와 같이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마개조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R9T 동호회나 모임들을 나가보면 순정을 제외하고 같은 모습의 바이크를 찾기 힘들 정도죠. 모토라드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는 HP 퍼포먼스, RSD, 옵션 719 등의 파츠를 구입할 수 있고 유명한 애프터마켓 브랜드로는 탱크 커스텀으로 잘 알려진 유닉 게러지가 대표적입니다. R9T의 고질병이나 주의사항으로는 엔진 구조상 노킹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고급유를 주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장사항의 옥탄가가 98이라는 터무니없는 수치인데다가 국내 고급유 기준은 95이기 때문에 주유시 꼬박꼬박 고급유를 넣어도 스로틀을 거칠게 운용하면 엔진 노킹이 나곤 합니다. R9T는 실린더당 노킹 센서가 다 달려있고 이것이 지속적인 노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지만 노킹을 완전하게 막을 순 없습니다. 노킹 센서의 원리가 노킹이 발생하면 ECU를 조작해 점화 타이밍을 늦추는 원리인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노킹의 빈도는 줄일 수 있지만 완벽하게 노킹을 막긴 힘듭니다. 유로4 모델의 경우 매핑을 통해 일반유 세팅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R9T 특유의 필링과 더불어 출력도 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고질병으로는 주행시 엔진 오일을 꽤 소모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주행 스타일에 따라 개인차는 있겠지만 1000km 기준으로 엔진 오일을 체크해주는 편이 좋으며 모자르면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고RPM을 자주 사용할수록 엔진 오일의 소모량은 많아지며 엔진 오일 체크 시에는 주행 후 시동을 끈 뒤 5분 후에 차체를 수직으로 세워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공랭 엔진이기에 엔진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BMW의 R차들에 비해 엔진열이 적게 느껴지는 것일 뿐 실제로 주행 시에는 150도까지도 엔진열이 올라가곤 하는데 시외 주행을 주로 한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시내 주행을 주로 하는 바이크에서는 종종 오일 누유에 시달리곤 합니다. 일반 누유라면 잡기 어렵지 않지만 미션의 누유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R9T에 사용된 건식 단판 클러치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차체를 반으로 갈라야 하는데 숙련자의 경우 10만 km도 타지만 오프로드 주행을 자주 하거나 입문자의 경우 2만 km도 채 되지 않아 교체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클러치 변속 관리에 신경을 써주는 편이 좋으며 교체 비용은 대략적으로 1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샤프트 드라이브의 경우 수분이 침투하거나 급가속 급감속을 자주 한다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압수 세차 시에는 되도록이면 샤프트 고무 부분에는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교체 시에 연료 탱크를 드러내야 한다는 악랄한 정비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에 민감한 BMW 바이크의 경우 겨울철 조금만 방치하면 방전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가와사키의 테날 관련 영상을 준비하던 와중에 사실은 제가 사고 싶어서 R9T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무작정 R9T로 변경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R9T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알라하세요.